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민법 강의를 맡은 김영신입니다. 우선 이게 진도 나가기 전에요. 한번 우리 시험 특성과 이 교재의 특성, 공부 방법 이런 것들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얼마큼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출제 경향인지 이런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 시험 과목이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진 건 다 아시죠? 1차는 뭐죠? 우리 지금 과목이 민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학개론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2차는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법, 공시법, 또 뭐죠? 세법 이렇게 있죠. 그죠? 우리 시험은 보면 이 학개론 제외하고는 어찌 보면 다 법이에요, 법. 약간 성격만 약간 다를 뿐이지 법입니다, 법. 그죠? 왜냐,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법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단순한 어떤 중개행 같은 경우에는 법이 없어도 진행되는 문제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면 다 법이에요, 법.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은 법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뭐다? 민법입니다, 민법. 민법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기도 하고, 시험 문제 자체는 아주 고난이도는 아닌데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들 합니다. 꽈락 비율이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민법 꽈락으로 1차를 그냥 딱 끝낸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꽈락이에요, 민법 꽈락. 그러니까 민법만 통과를 하면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합격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확실합니다, 그 얘기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공부하셨으면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이 시험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민법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2차에서는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맞으면 별일 없으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민법이랑 중개사법이랑 아주 연관이 많아요. 내용도 겹치는 게 많고. 그래서 이 법과목이라고 하는 우리 시험에서 이 민법을 잘 하시면 중개사법도 잘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법들도 다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를 형성하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법을 기본으로, 특히나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민법에만 사실 그냥 한 달 동안 열심히 민법만 해도 그게 훨씬 더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목하고 저 과목하고, 사실 그렇게 공부하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이제 11월 이제 시험 끝나서 11월인데 11월부터 그냥 난 모르겠다, 한 달간 민법만 하자 하는 게 특히나 우리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이것도 해보고 저거 일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만 민법을 공부를 하시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그죠? 시험의 특성은 아셨을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민법 꽈락으로 1차를 끝낸다고 하더라. 그만큼 민법이 중요합니다. 민법이 중요하고, 또 2차에서는 중개사법이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 과목은 중개사법밖에 없어요. 지금 추세로 보면요. 지금 추세로 보면. 그래서
중개사법을 고득점을 하면 2차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을 안 했죠.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책? 우리 책. 저는 지금 이제 이 민법 기본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책을 만들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두꺼운 책 안 좋아합니다. 이것저것 싫고 막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두껍지 않지만 내용은 다 담는 그런 책을 만들려고 했어요. 사실입니다. 두껍게 만들지 말자. 그래서 저희 책은 다른 그 어떤 교재보다 좀 얇습니다. 물론 판형이 좀 더 커요. 일반 책보다 더 커서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저희 책은 얇은 편에 속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추구하는 것은 강의는 다른 이제 강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강사분들보다 조금 더 길게 하자. 좀 더 빠진 내용 없이, 그리고 판례도 그냥 딱 바로바로 그냥 암기식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해보자. 그래서 책은 얇게, 강의는 좀 더 길게. 이게 제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시면, 그러니까 성실하시면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 오리엔테이션 이만큼 하고요. 우선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끝났고, 전쟁 끝났고, 우리 이제 민법 과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민법을 배우시는데, 우리 민법은 크게 민총, 물권, 이제 채권, 그다음에 가족법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예 시험범위가 아니고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요. 이 전체가 다 시험범위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이 중에서 좀 그 부동산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해가지고 시험범위로 딱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파트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민총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 민총은 우리가 뭐 총칙이다, 이 민법 총칙이다, 총칙 이 뜻이 뭐죠? 좀 가장 기본되는 핵심, 아니면 여러 이게 좀 각칙적이라면, 각칙적인 건 뭐죠? 좀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얘기예요. 구체화됐으면 이 구체화된 것을 이 총칙에서 전반적으로 모아놔서 어떤 원리 같은 것을 설명을 한다든지, 이 총칙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칙은 이 뒷부분을 다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보면 훨씬 쉬운데, 어떻게 해요? 민법 총칙부터 진도가 나가게 되는데 이걸 안 본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처음에. 그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래요. 이 민법 총칙 자체가 막 어려워서 이게 아니라, 이걸 보면 이 각칙적인 내용들을 본 다음에 이 민총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제일 처음부터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 용어가 너무 막, 민법에서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은 누구나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겪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듣다 보면 반복이 되는구나. 이건 좀 이렇게 총칙적인 어떤 내용이니까 다 뒤에서 또 나오겠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물분권 채권 다 끝나면 끝나잖아요? 또 봐요. 시험 보는 당일까지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평균 제 생각에는 한 7번에서 8번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서가 됐든 요약서가 됐든 문제집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그 횟수가 한 8번, 7번 정도 돼야지, 그래도 민법을 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다 막, 나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러지 않았는데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굳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런 과정인가 보다 그냥 편안하게 듣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총칙에서 여러분들이 막 나 이거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번 간단하게 이제 첫 시간 이제 오리엔테이션 받고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처음 한 3-4페이지 정도는 시험이랑 관련은 없습니다. 시험이랑 전혀 관련 없고요. 편하게 뭐 이런 건가 보다. 우리가 민법을 배우는 민법이 온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법의 의의 볼까요? 민법이 뭐죠? 민법은 그 내용이 이 사인은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어떤 법이다? 예, 이 사법. 사법의 반대가 공법입니다. 공법은 딱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약간 국가적인 법이다. 그러니까 국가 아니면 뭐 행정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법이 아니겠죠. 우리 법은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A 부동산에 소유권을 갖는데 을한테 팔았어, 매매했어. 이게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가지고 을이 매도인이고 우리가 이제 매매하면 매도인이 나옵니다. 매도인. 그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해요. 매도인, 매수인 계속 나오는데 이게 개인 간의 법률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 아닌 사법의 일반법이다. 또 일반법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한번 그 자료를 보면서 그냥 가볍게 봅시다. 가볍게 보셔야 돼요. 봅시다. 민법의 성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키워드입니다. 사법, 일반사법, 실체법. 그러면 우선 이 실체법과 이 절차법을 한번 볼까요?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했죠. 절차법은 뭐냐면 이 실체법을 도와주는 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개인 간의 어떤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어떤 분쟁이 생길 수 있죠.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가죠? 예, 법원에 가야 합니다. 법원에 가서 뭐 소장을 제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절차를 쭉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서 누구 말이 옳다 하면서 끝을 내잖아요. 그게 이제 절차법입니다. 그런 절차를 다루는 법. 우리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을 다루나 보다. 민사집행, 뭔가 물건을 갑자기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뭐 이러는가 보다. 이런 절차법. 근데 우리 민법은 절차법인가요? 소송? 아니죠. 누구가 뭐 매매 계약을 했고 뭐 이런 걸 다루는 거죠. 그걸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말이. 절차의 반대가 실체인데,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절차법이 아니고 실체법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공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법,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사법이라고 하죠. 이제 이 두 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일반법? 그러니까 아까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했죠. 사법 중에서 사법은 그냥 공법이 아니다 이 소리죠. 우리 민법은 공법이 아닌데 그 중에서 일반법이다. 그래서 일반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쭉 우리 이제 절차법은 잊어버리세요. 이 피라미드만 봅시다. 이 실체법 중에서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게 이 민사법이라고 하는데,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들이 꼭 민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민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피라미드가 가장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가장 일반적인 사람이죠. 일반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특정 대상이나 뭐 어떤 특정 내용이나 뭐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가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범위가 넓어요.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습니다. 제일 넓죠.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법이 있는데, 이 상인도 개인일 수가 있죠. 그리고 민사법의 한 영역일 수가 있죠. 그죠? 상인, 상법. 상인도
상인들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상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죠? 상법. 이 상법이, 그렇지. 상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나 보다. 민법? 그냥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근데 이 상법은 민법에 비교를 해서, 어떤 적용 대상 영역, 이게 좁습니다. 왜냐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민법은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적용될 수 있는 법이 그냥 민법이라면, 이 상법은 그 중에서 사람 중에서, 이게 사람의 영역이에요.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상인? 좀 범위가 좁죠. 그래서 이 상법을 민법에 비해서 조금 더 특별법이라는 게 더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영역을 축소해서 대상을 축소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과 이 상법의 관계를 보면 민법은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거고 상법은 민법에 비해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제 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에요. 가장 일반적. 그래서 일반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아시면 되는데, 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면 이 일반법과 지금 우리 민법 일반법이라고 했죠. 특별법의 관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잠깐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일반법, 특별법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상인들의 거래를 다루는 법을 상법이라고 합시다. 상법 했는데 그 상거래 중에서 증권거래를 또 다루는 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둘 간을 비교를 해보면 증권거래법에 비해서는 상법이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이겠죠. 그리고 증권거래법은 상법에 비해서 특별법이겠죠.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더. 그래서 이 일반법, 특별법은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상법은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지만 증권거래법에 비해서는 상법은 일반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법, 특별법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가 충돌이 돼요. 충돌된다는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상인이기도 해요. 그냥 사람이면서 상인이에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할까요? 그때 상사거래를 할 때 이 법을 적용해야겠지. 상법을 적용해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둘이 충돌되는 영역에서는 만약에 이 상인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이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책에 그냥 써놨는데,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요. 봅시다. 민법의 성질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뭐 여기 쭉 그냥 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지 마시고요. 법인을 줄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사법, 일반사법, 실체법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키워드 중심으로. 사법, 공법이 아니라고 했지. 실체법, 절차법이 아니라고 했지. 실체법이지. 권리 의무를 다루지. 일반사법, 그렇지. 민법은 가장 피라미드 밑에 있으니까 일반적인 성질을 하니까 일반사법이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률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민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민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 관계인지 아니면 비법률 관계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모든 관계가 법률에 구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랑 친구를 맺어요. 친구 관계를. 이게 이제 그냥 딱 봐도 이게 사람 사귀는 게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권리 의무가 나오나? 이 둘 사이에 어떤 권리 의무가 있나요?
그냥 친구 관계, 어떤 특별히 어떤 무슨 막 사고를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사고를 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게 이제 법률 관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예요. 그냥 아주 착한 애들입니다. 법률 관계 아니죠. 이걸 비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그죠? 모든 관계는 다 법률 관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법 공부 좀 하신다고 모든 걸 다 법으로 생각하시면 그럼 안 됩니다.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배우는데, 그럼 법률 관계랑 비법률 관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예, 강제력입니다. 강제력. 그렇죠? 법률이 개입되는 관계는 권리랑 의무가 발생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권리를 청구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하니까, 만약에 그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발동이 됩니다. 강제력이요. 그죠? 강제력이 발동이 돼요. 하지만 비법률 관계는 이 강제력이라는 게 발동이 안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면 돼요. 아, 그렇지. 법률, 비법률. 법률 관계는 강제력, 비법률 관계는 강제력을 발동할 수 없겠구나. 왜냐면 친구 사귀는데 무슨 강제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한번 제가 이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케이스로 한번 봅시다. 케이스 1번. 갑은 같은 동네에 사는 회사 동료 의뢰 부탁으로 자신의 승용차와 함께 출근하기로 했으나 혼자 출근하였다. 이것은 보면 그냥 승용차로 같이 출근하기로 한 거죠. 이것은 법률 관계일까요? 비법률 관계일까요? 예, 딱 봐도 그냥 비법률 관계죠. 그렇죠? 혼자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겼는데, 같이 하기로 해놓고 어겼는데, 이게 비법률 관계니까 무슨 얘기죠? 강제력이 없죠. 그래서 설령 혼자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강제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무슨 법원에 뭘 청구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케이스 3번 먼저 봅시다. 여행 중인 갑은 예약 날짜를 다음 날로 하여 택시를 하루 동안 빌리기로 그 지역 개인 택시 기사들과 예약을 했고, 그 예약금 3만 원을 입금했답니다. 여행 중에 그냥 택시로 그냥 여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9시에 갑이 머물던 숙소로 오기로 한 을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숙소에 오지 않았답니다. 딱 봅시다. 이게 법률 관계인지 비법률 관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까지 줬고 그 다음날 당연히 와야죠. 기사님이 오셔야 하는데 안 왔어요. 이건 법률 관계입니다. 그죠? 법률 관계니까 뭐죠? 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갑이란 분이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기사님이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날 같이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운송을 해줘야 할 어떤 채무가 있는데 그걸 이행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채무가 있는데 채무 상태를 이행을 하지 않은 거죠.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채권 채무가 형성이 됐는데 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의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갑은 같은 동네에 사는 회사 동료 의뢰 부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함께 출근을 하던 중에, 그러니까 케이스 1행 연장선이죠, 보니까. 근데 케이스 1은 그냥 안 나온 거고, 여기서는 함께 출근하던 중입니다. 출근을 같이 했어요. 약속을 지켰죠. 근데 갑의 부주의로, 운전자인 갑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을이, 동승자라고 하죠. 동승자 을이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답니다. 갑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케이스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왜 이런 케이스가 나왔냐면, 이게 이제 비법률 관계잖아요. 케이스 1번이. 그러니까 케이스 2번도 비법률 관계를 기초로 쭉 형성이 되다가 비법률 관계를 기초로 해다가 뭐죠? 사고가 났죠?
그런 경우에 이게 비법률 관계를 기초로 했으니까 비법률 관계 중에 나오니까 그럼 이 경우에도 전혀 어떤 강제력이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강제력이 없으니까 이 을은 전치 10조의 부상을 입었어도 그냥 자기가 다 손에 물고 자기가 병원비 다 물고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번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경우에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비법률 관계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죠.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비법률 관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케이스 1이나 케이스 2처럼 호의 관계가 대표적인 어떤 비법률 관계입니다. 호의 관계란 뭐냐면 호의로 뭘 해주기로 한 관계다. 호의로. 보면 여기서 회사도 동료 을의 부탁으로 갑이 그래 내가 우리가 친한 관계니까 회사 동료니까 같이 출근하자. 호의 관계. 호의 관계는 비법률 관계인데 그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케이스 1처럼 별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혼자 출근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사고가 뭐 전치 10주에 어떤 손해가 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강제력을 발동을 못 하는데 호의 관계로부터 손해가 난 경우 케이스 2번이죠. 이런 경우에도 비법률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물을 수 없는가 손해를 그거에 대해서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를 한번 봅시다. 이제 내용은 이제 이것도 뭐 시험이랑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가볍게 읽어보세요.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 케이스 3번이 그렇다네. 그렇지. 읽었으면 됐습니다. 읽은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그리고 법률 관계는 법에 강제력이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관계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 관계 구분을 그렇지. 이거 충분히 이해하겠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다시 볼 때 조금 다시 보고 싶은데 빨리 보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요. 법률 관계, 비법률 관계 이렇게 쓴 다음에 법률 관계 강제력 있다. 비법률 관계 강제력 없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안 읽어보셔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이거 뭐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법적 어떤 마인드를 좀 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이런 케이스 없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재미도 없습니다. 근데 이 호의 관계, 우리 호의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호의 관계는 뭐라고 했죠? 호의로 맺어진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호의 관계는 특징이 뭐죠? 무상이죠, 무상. 호의로 뭘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상이란 건 뭐죠? 뭐 그냥 공짜라고 하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공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상행위는 대가적 출연이 없는 행위다. 이게 공짜라는 얘기예요. 대가적 출연이라는 것은 나는 어떤 걸 해주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적 출연, 돈의 출연이라고 하잖아요. 대가적 출연이 없다는 것을 무상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냥 무상행위는 공짜 이렇게 생각이 되죠. 호의관계는 무상행위예요. 그죠? 이거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무상행위가 반드시 호의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무상행위를 보잖아요. 증여계약. 증여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증여계약은 계약이죠. 법률관계인가요? 비법률관계인가요? 법률관계입니다. 증여계약을 맺었으면 증여를 한다고 한 사람은 당연히 그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상대방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 대가적인 어떤 그에 상응하는 상대편이 나한테 뭘 주니까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증여계약은 당연히 무상이죠. 그것도. 하지만 법률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응? 무상행위가 반드시 호의관계인 것 아니다. 무상행위, 즉 여기서 증여는 무상이지만 무상행위죠. 반드시 호의관계인 건 아니죠. 법률관계입니다. 증여는 법률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지, 호의관계는 무상행위지만 무상행위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호의관계에 있는 건 아니야. 법률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봤고요. 가로 2번 봅시다.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그쵸? 호의관계는 비법률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강제력이 없죠. 강제력이 없으니까 뭘 청구하거나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케이스 2번에서 보고 있는데, 호의관계의 수반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양 당사자 사이에, 갑과 을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는 없어요. 계약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은 건 아니죠. 계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매계약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둘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내가 너한테 그 무상으로 회사까지 같이 해줄 의무를 부담할게 하면서 계약을 맺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있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죠. 운전자의 과실로 함께 탔던 호의 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은 없으니까 계약 책임은 못 묻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처음부터 참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네 생각하실 거예요. 불법행위 책임, 그냥 이것은 그냥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불법행위 책임. 일상생활에서도 불법행위라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불법행위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쉽게 그냥 교통사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법행위라는 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고의 과실이 있는 행위로. 고의가 뭘까요? 의도를 한 거죠. 과실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떤 부주의한 행위가 있는 거죠. 위법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불법행위 교통사고 볼까? 교통사고는 고의로 뭐 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겠지만 주로 이제 고의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고의 또는 과실 이건 충족이 되죠. 그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위법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나오죠. 그래서 교통사고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호의동승 얘기잖아요. 그래서 호의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방금 봤지만 아까 그 갑이 부주의로 을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잖아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갑이 당연히 부주의가 있으니까 과실이 있는 거고, 과실이 있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을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를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호의동승을 통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라는 건 뭐냐면 어떤 계약을 통해서 맺은 어떤 운송 계약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택시가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승객인 자기가 손해를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일반적인 교통사고, 이 일반 교통사고랑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지우는 것, 일반 교통사고랑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여기도 한번 쭉 생각해 보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를 배상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소리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이
아까 봤던 판례를 봅시다. 판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운전자고 이 사람이 호의 동승자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전치 10주에 상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더니 이 갑은 좀 억울한 거예요. 아우, 내가 얘가 부탁을 해서 호의동승자 얘의 부탁으로 내가 차를 태워준 건데 이게 내가 이거 750조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750조거든요. 불법행위 성립한다고 전 손해를 다 갚는 게 나는 좀 억울합니다 하면서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갑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호의동승 얘기를 하면서 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입니다.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의 경감사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해로 만약에 1천만 원 청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500만 원 500만 원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호의동승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1천만 원 인정이 된다면 이 50% 감액된 것을 할 수 없다. 호의동승 사실만 가지고. 하지만이 중요합니다. 또 이게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형평의 원칙은 그냥 공평. 이게 공평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일반 교통사고랑 동일하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배상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의동승 사실만 가지고 비법률관계라고 해서 비법률관계에서 손해가 났다고 해서 비법률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그냥 공평에 좀 이렇게 반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 판례 이해를 못하시면 그냥 편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민사관계를 배우잖아요. 민사관계가 뭘까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민사관계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개인 간의 관계를 어떤 법률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거죠. 개인 간의 관계를. 이걸 민사관계라고 하는데 이 민사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갑은 2022년 1월 1일부로 A 아파트 소유자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쭉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은 갑은 을에게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답니다. 끊고요. 2023년 12월 31일 날 갑과 을은 어떤 권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한번 이걸 볼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갑이 소유자 그죠? 이렇게 을 붙었습니다. 임대인, 이게 임대인이라고 하죠. 빌려준 사람, 임대인이 쭉 갑에게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계약 같은 걸. 갑이라는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 내용을 A 아파트에 대해서 2년 약정으로 전세금 5억이라는 이런 내용의 계약을 맺었더니 기간이고 전세금도 나오죠. 근데 이 갑이 2년을 살았어요. 요즘은 2+2라고 하잖아요. 계약 갱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권리가. 근데 이 갑은 갱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 기간이 끝난 거죠. 2023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죠. 근데 이 경우에 과연 갑과 을은 어떠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여러분 딱 끝나고 보세요. 그러면 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가 있죠? 임차인은
제일 처음에 전세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럼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그죠? 갑은, 임차인 갑은 여기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 이게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 청구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한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채권이고, 그러면 전세금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환,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죠. 그죠? 그리고 이 을은 갑이 이제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이제 이걸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갑에 대해 무슨 또 채권을 갖죠? 목적물. A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청구권을 갖고 또 이 사람은 반대로 A 부동산에 대해서 목적물 반환 의무를 집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 2023년 12월 3일 날 이런 권리 의무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가. 이걸 왜 얘기를 했느냐. 우리 민법에서는 이 권리 의무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무조건 권리자고 한 사람이 무조건 의무자다 이런 게 아니라 권리 의무가 전세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권리자고,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권리자고 왔다 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민사적 영역에서는 민사적 영역에서 법률 영역에는 다 이렇게 권리 의무로 표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봤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아, 우리가 배우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발현은 서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관계. 딱 어떤 사람이 권리자면 어떤 사람이 의무자다.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랑은 관련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에 대한 특성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봅시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 이 재산권을 좀 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용에 대한 분류를, 이 청구권, 형성권, 항명권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뒤에서 다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민법에서 권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가볍게 봅시다. 인격권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을까요? 인격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을 막 모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처를 받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심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인격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자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이런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패스. 재산권도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재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죠. 물권은 뭐죠?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현재 펜을 들고 있는데 이 펜은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소유권 것처럼 바로 어떤 그 타인의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권리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물건과 저의 관계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물권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재산권은 이렇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 배우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재산권이 있지,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지. 근데 물권은 바로 그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고, 채권은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전세금 반환 청구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채권인데 그 사람이 상대편이 전세금을 반환을 해줘야지 자기의 권리가 실현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전세금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전세금을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내가 전세금 반환 채권 가지고 있는 채권자 하면서 그 상대편의 돈을 자기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편이 이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이제 채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정상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예, 넘어갑시다. 작용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방금은 내용에 따른 분류였어요. 어떤 내용의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 작용은 뭐냐면, 지배권을 볼까요? 지배권. 물권 나오죠. 방금 물권은 그냥 이 펜을 제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펜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그죠? 그냥 펜을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지배를 하는 권리를 지배권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권리가 물권이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격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인격이 있는데 그걸 누구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인격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청구권과 항변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건 청구권, 항변권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이런 갑과 을이 있는데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매도인이. 매수인이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했는데 잔금이랑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랑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잔금날, 그렇죠? 부동산을 샀을 때 잔금날,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 그날 부동산 서류,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계된 서류를 이전을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이 매수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건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했더니 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청구권이구나. 왜냐하면 갑에게 청구를 했으니까.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 사람은 뭘 대신 지급을 해야 하나요?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해야죠. 대금 지급을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같이 해야 하는 거죠. 같이. 대금 지급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해야 하는데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뭔 소리야? 네가 나한테 대금을 줘야지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그게 항변권입니다. 항변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청구권과 항변권은 주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청구권, 항변권. 이런 항변권을 우리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이행해야지. 동시이행을 안 하는데 나는 네가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나는 나의 의무를 이행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봤어요. 이 청구권과 항변권. 청구를 했을 때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 하고요.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일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방금 봤듯이 우리가 매매계약에서 이런 예를 든 거죠. 매매계약 예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한 거예요. 형성권. 이 형성권은 나중에 뒤에 가서 계속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이 되는 권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취소권이나 추진권, 해제권 할 때 또 보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강의는요.
예, 이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추상적인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수단 같은 거겠죠.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건은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과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법률이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래서 이게 충족이 되면 이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법에서. 이게 충족이 되면, 법률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위에 있죠. 예. 법률 요건, 법률 효과요.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을은 마음에 드는 A주택을 발견하여 매수를 고민하던 중에 최근 A주택의 시세가 20% 정도 하락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을은 병공인중개사에게 A주택의 매수 중개를 의뢰를 하였고, 병은 A주택 소유자 갑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매도 의사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때마침 대출금리가 상승으로 A주택 매도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갑이요. 그래서 갑은 병공인중개사에게 A주택 매도 중개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의 중개로 갑과 을 사이에 A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억 원이고요. 이게 케이스를 보면 갑과 을과 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이고, 이 둘의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나옵니다. 을이 사고 싶어서 의뢰를 했고,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보면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은 소유권을 이전을 받죠.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해서 갑이 그 목적물을 인도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면 소유권 이전을 받고, 이 사람은 갑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이런 관계죠. 그래서 이게 결과예요. 대금 지급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는 결과입니다. 결과. 이 결과는 무엇으로부터 발생을 했죠?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법률 요건이고요. 법률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률 효과는 뭐라고 했죠? 법률 효과는 결과입니다. 결과. 아까 케이스에서 그 결과가 소유권 이전 의무. 이것은 갑 입장에서 얘기한 건데, 을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 되겠죠. 그다음에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요건이 이게 수단이라고 그랬죠. 수단.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죠? 매매 계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요건.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보면 이런 포함한다는 의미잖아요. 포함. 이 법률 요건에는 많은 법률 사실들이 있는데, 이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구성하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법률 사실들 중에서 보니까
매도 의사 표시랑 매수 의사 표시를 해서 갑이 매도 의사 표시를 했죠. 갑이 매도 의사 표시를 하고 을이 매수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의사 표시가 합치돼서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입니다. 법률 요건으로 인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 법률 요건의 구성을 보니까 많은 법률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고요. 다시 교재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또는 수개의 법률 사실이 아까 의사표시가 여러 개가 있었죠. 의사표시요. 의사표시, 매도 의사표시, 매수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사실의 총체가 되는데 전체란 얘기죠.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그 법률 요건을 갖췄더니 매매 계약이 성립을 했더니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더라. 뭐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을 하고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하고 반대로 소유권 이전 채권이 발생하고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을 했더라. 그 법률 효과를 자세히 보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합쳐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민사법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방금 이렇게 의사표시가 있는 뭐 매도의 의사표시, 매수의 의사표시가 있는 그 케이스를 살펴봤는데 꼭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의사표시에 관계되는 그 법률 요건을 배우기 때문에 이 1번이 중요한 거예요. 2번은 무시를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법률 요건, 아까 법률 요건이 뭐가 있었죠? 매매 계약이라고 하죠.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이라고 하죠. 매매 계약이 아까 우리 케이스에서 법률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예요. 우리 다음 파트에 배울 건데 법률 행위라는 것을 다음 파트에 배웁니다. 그래서 이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입니다. 그리고 법률 효과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결과물, 그러니까 대금 지급 채권, 소유권 이전 채권 이런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법률 요건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 뭐야 했는데 그냥 요건, 효과하고 매매 계약이었지. 그래서 뭐 매매 계약, 계약이 매매 계약이었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 채권, 대금 지급 채권이 나왔지. 이것은 권리구나. 그래서 권리의 변동. 효과는 권리가 변동이 된 거죠. 그 변동은 권리가 발생, 권리가 변경, 권리 소멸. 이게 변동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매매 계약이 법률 요건인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이구나. 그래서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딱 이해를 하시면 돼요. 법률 요건은 매매 계약이다.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더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우리 시험이랑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률
효과가 권리 변동이라고 했죠. 법률 효과. 법률 효과가 결과인데 그 결과는 권리 변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권리 변동의 모습을 한번 볼까 이렇게 지금 우리 단원에 이렇게 권리 변동의 모습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계를 한번 잡아보시면 돼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의 일종이죠. 법률 효과 중에 권리 변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권리 변동이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발생이 있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권리 발생도 책에 보면 나와 있지만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승계적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둘의 큰 차이점 뭐냐면요, 원시 취득은 종전에 존재하지 않던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 이 예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 예는 뭐 선의 취득부터는 나중에 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니까 배우는 파트니까 그냥 뭐 이런 거 읽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이게 있던 권리예요? 건물이 없다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권리를 새롭게, 종전에 존재하지 않던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시 취득의 반대말이 이제 승계 취득인데, 이것은 그러면 반대라는 게 뭐죠? 종전에 존재하던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가 승계 취득입니다. 근데 이 승계 취득은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페이지를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먼저 보십시다. 승계 취득, 타인의 권리를 존재로 해서 그걸 이전받는 이전적 승계가 있고요. 타인의 권리를 존재로 해서 설정받는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전적 승계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이전적 승계. 이전을 받는다. 매매 딱 얘기 나오죠. 갑이 A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을한테 이전을 한다. 이전의 수단은 매매다. 이것은 법률 요건이면서 법률 행위다. 우리 배웠잖아요. 법률 요건이다. 그리고 그게 법률 행위다. 그래서 갑이 있던 권리를 이렇게 이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전적 승계 중에서 이 A 부동산이라는 특정이 됐잖아요. 이전의 대상이 특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적 승계 중에서 특정 승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을 받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승계를 받는 포괄 승계를 얘기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이에요. 아들 또는 딸.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A 부동산도 있고 B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 C 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산이요. 그리고 또 채무도 있어요. 채무도 뭐 은행에 뭐 1억 채무가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것을 이 사망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승계를 받습니다. 한꺼번에 받아요. 한꺼번에. 이걸 일일이 다 받는 이렇게 이전받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해서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권리를 전부 다 이전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자식이 여러 명이면 지분 그 전체 중에서 그 일정 지분을 이렇게 받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된 게 아니라 승계받는 대상이 특정된 게 아니라 승계받는 대상이 포괄적이다 해가지고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적 승계에는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다. 승계의 대상이 특정됐느냐 포괄됐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승계 취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설정적 승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페이지를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봅시다.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1번은 그냥 이전적 승계예요.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전부를 다 이전을 했겠죠. 다 갑이 가지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전부 다 이전을 했습니다. 이걸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2번, 3번은 설정적 승계인데, 설정적 승계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기존의 권리자가 자신의 기존 권리의 일부의 권능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일부를, 그 소유권의 A 부동산 소유권이 갑이 갖고 있잖아요. 그 소유권의 그 권능 중에 일부를 이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소유권은 크게 두 파트예요.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사육 수익 권능이 있고,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자신의 재산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처분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능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한쪽 면을 주는 거예요. 사용 수익 권능을 줬을 때는 용익물권 설정이겠죠.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래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권자한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사육 수익 권능, 그러니까 이 소유권의 큰 파트 중에서 하나를 을한테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적 승계는 전부 같죠? 이것은 일부만 갖는 거예요. 일부만. 권능의 일부를. 소유권 권능 중에서 사용수익 권능 일부만 이전했을 때를 이 설정적 승계, 그 중에서 용익물권 설정.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여기 3번이었죠? 3번은 그래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빕니다. 근데 을은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저당권을 취득을 하겠죠. 저당을 잡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이자도 잘 갚고 원금도 잘 갚고 하면 좋은데 의무를 불이행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돈을 빌렸으면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저당권은 안 갚으면 경매로 넘기겠다 하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를 청구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경매를 하면 이 사람의 소유권이 다른 경매를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뭐 병이라고 해봅시다. 경매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가 넘어가는데 자신이 판 게 아니라 이 저당권자 을이 팔아버렸죠. 경매를 청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설정적 승계를 설명하는 중이니까 이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저당권자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가 처분해도 된다. 이것을 처분 권능을 줬기 때문에 이 소유권의 일부의 권능을 이 을한테 이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는 이전적 승계랑 다르게 전부를 준 게 아니라 그 권능의 일부를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는요. 그러면 다시 교재로 가서요. 교재로 가서 우리가 지금 승계 취득을 배우고 있죠.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를 다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는 이전적 승계 중에서 전부를 다 이전을 하는데 그 승계 대상이 특정됐다. 포괄 승계는 일부 전체를 다 넘겨준다. 상속이다. 설정적 승계는 그 권리의 소유권의 그 일부의 권능을 넘겨주는 형식이다. 그것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하는 그 권능을 넘겨주는데 전부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그 권능의 일부만 넘겨준다. 그게 용익물권 설정, 담보물권 설정.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권리의 변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권리의 변동 중에서 권리의 취득을 이제 다 배웠어요. 그러면 권리가 변경되기도 한답니다. 여기서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체의 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바로 판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이전적 승계를 했어요. 이전적 승계 대표적인 게 뭐죠? 매매를 통해서 이전적 승계를 하죠. 매매. 근데 매매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과거 소유권자는 갑이고 현재 소유권자는 을이 되겠죠. 그러면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권리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체의 변경. 아주 쉬운 내용이죠. 그러면 이 내용의 변경도 있는데 우선 양적 변경 먼저 볼게요. 양적 변경. 양적 변경은 커졌다가 이게 그 중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이 돼서 동그라미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그 아까 그 설정적 승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익물권 설정, 담보물권 설정 해가지고 일부 권능을 떼어줬어요. 떼어줬어요. 전세권자한테 떼어줬든지 뭐 저당권자한테 그 일부 권능을 떼어줬습니다. 소유권자가요. 떼어줬는데 우리가 전세 기간이 끝나가지고 전세권이 소멸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회복이 되겠죠. 없어졌던 것이 다시 넓어졌습니다. 저당권자 그 잘 갚았어요. 돈을 잘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다 갚았습니다. 해가지고 이제는 저당권 그 등기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없어졌던 그 처분 권능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소유권자가 그 처분권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적 변경은 이 용익물권 설정, 담보물권 설정으로 설정된 제한물권이 소멸하여 소유권이 완전한 상태로 복귀한 경우처럼 권리의 양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적 변경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매매를 했어요. 매도인 갑, 매수인 을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고의과실로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일상생활 중에서 채무불이행이라는 용어가 있죠. 채무불이행,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죠.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불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끝날까요? 안 되겠죠? 강제수단이 있어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계는 아까 배웠지만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이 사람한테 발생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행을 할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금전으로 그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손해배상 의무로 바뀌고 반대로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변경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것은 양적인 변경이 아니죠. 질적인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질적인 변경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다 설명이 된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작용의 변경 이런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네, 안 보셔도 되고, 뭐 저당권이 순위 승진한다 이런 건 다 나중에 배웁니다. 임차권이 생기는 다 배워요. 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권리의 소멸도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그러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했다는 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권리 자체가 완전하게 소멸을 됐습니다. 그래서 멸실, A 부동산이, 그러니까 A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다. 멸실에 따른 권리 상실. 이러면 그 건물 소유권이 존속이 됩니까? 안 되죠.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상실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좀 뭐 포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포락은 뭐냐면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바닷가, 하천 옆에 있는 토지가 있는데 하천 경계에 있는 이게 하천이고 이게 이제 토지인데 이게 침식을 계속 합니다. 침식을 해가지고 하천이 더 넓어졌어요. 토지는 줄어들고. 그래서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예요. 포락에 따른 권리 상실.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권리가 완벽하게 소멸되는 것을 절대적 소멸을 하고요. 상대적 소멸은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얘기죠.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소유권 이전했어요. A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했어요. 매도인이고요. 근데 그러면 권리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소멸한 거죠. 이 사람한테 넘어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권리가 이전이 됐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가 소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전적 승계, 주체 변경, 상대적 소멸은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하는 상황에서 도출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